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아이스 범잡에서 할 이야기는 이중섭 화가의 위작. 위장. 이중섭 화가는 뭐 워낙 유명하셔서 이제 이분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던 분이시고요. 56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언제쯤인지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때 41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당시로서는 흔치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일본 분과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흔치 않은. 다음에 더군다나 고향이 북한이어서 6.25 때 뭐 남쪽으로 이제 피난 오게 되고 부산에 있다가도 살기 힘들어서 제주도에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주도는 한 1년 반 정도 계셨어요. 오래 머문 곳은 아니긴 해요. 근데 여기 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살았던 행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 그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일본으로 갔고요.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그나마 일본에 가면 그나마 먹을 게 있으니까 그 뒤에는 이렇게 가족을 그리워하다가 물론 잠깐 만나고 오는데 가족을 한 일주일 정도 가족을 보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굉장히 그게 순탄치 않았을 걸 상상하실 수 있어요. 위장 문제가 나온 거는 사실 이분이 남긴 그림이 작은 엽서만한 그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도구를 살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담배값에도 그리지 않았어. 맞아요. 그게 사실 유명해졌죠. 나중에 그 담배 은박지에다 그림 그린 것도 그게 이제 미국 모마라고 전시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런 위작 시비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시점 이전에 작품이 거의 없어요. 부산에 쭉 모아놨던 작품이 불타서 공백기가 길기 때문에 그걸 노린 것 같긴 하지만 2005년 정도인가? 재작년 3월 이태성 씨가 고 이중섭 화백의 미발표작 8점을 경매 시장에 내놓으면서 위작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넉 점이 고가에 낙찰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졌지만 이 씨는 50년 넘게 소장해온 작품이라며 위작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때 팔린 작품들이 문제가 돼요. 이거 위작인 것 같다. 이런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일본에 있는 그 아들이죠. 이제 이태성 씨인데요. 그분이 고인의 그 유작이라고 하면서 작품을 내놓게 돼요. 8점인가 9점인가 내놔서 일부를 팔고 뭐 그걸 현금화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즈음에 또 이제 한국에 있던 이제 김용수 씨라는 분이 사실 나는 이중섭 작가의 그림을 뭐 1000점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제 깜짝 놀랄 일인데, 근데 물론 이중섭 작가만이 아니라 박수근 화백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합쳐서 뭐 2000점이 넘는 작품을 갖고 있다고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뭐 아니지 않을까? 일부 작품들을 가지고 조사에 들어갔고요. 당시 전문가들 판단으로는 이건 위작이다. 거기 제출한 뭐 50여 점, 60여 점인가를 해봤더니 다 위작이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위작 아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를 고소하고 명예훼손 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사건이 커지자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작품들을 다 조사를 맡겼고 당시 이제 뭐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데 다 맡겼고요. 결론은 몽땅 다 위작. 근데 그때 이제 근거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너무 작품 수가 많고 이렇게 많을 리가 없다.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많고 사용된 물감을 보니까 펄이라는 물감을 사용했는데 그 물감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게 이제 검출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뭐 당시에 쓸 수 없는 거다. 뭐 다음에 그 남아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똑같은 거를 똑같이 베낀 것 같은 그림도 많고 그러니까 증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2년형을 받았는데 3년 집행유예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종류의 판결이 처음일 테니까 그 이중섭 그 작가의 가장 그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였을까?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그 그림에는 그 두 아들과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이제 그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위작 아니라고 주장을 어려운 집으로 그렇죠. 네. 그 시절이 이게 정말 이제 안타까운 게 태성이 자기 아들이죠.
아들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던 근데 당시의 상황이 이게 어려웠던 거죠. 전쟁이 끝난 이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사무쳐서 그 그림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작품이 많지 않은데 위작이 1000점 이상 나오게 되죠. 그러니 큰 파문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미술품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3,000억에 산 게 물론 말이나 될까 하지만 3,500억에 팔 수 있다면 사는 거예요. 이거 베낄 수만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위작이라는 범죄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실 굉장히 자주 있었거든요. 판정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실제로 이 위작 때문에 재판이 되었던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 1506년까지로 가더라고요. 16세기. 그러니까 그전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재판까지 간 건 아니고 느낌이 그때 무슨 그림 누구 그림일까요? 알프레드 뒤러라는 화가가 있어요. 뒤러. 이 사람은 단순히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이제 판화도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판화도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뒤러는 자기 그림에 최초로 이렇게 자기 서명을 남긴 걸로도 유명해요. 그 이전까지는 화가들이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서명을 남겼고요. 누군가 이 사람의 그림을 이제 찍어서 베네치아에서 막 찍어 팔았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해 준 거죠. 야, 네 그림을 막 이렇게 팔고 있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계속 그런 일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팍 뚜껑이 열린 거죠. 참다가 안 되겠다. 이건 내가 한번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에 가서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건 이제 명백하게 그 판화를 똑같이 만든 거고요. 거의 똑같이 만들었고 그 재판부의 판단은 그 디러 씨 당신의 그림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만큼 멋진 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건 똑같은 그림도 아닌 것이 자세히 보면 여기 서명도 다르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면 똑같다고 하기도 힘들지 않느냐. 이거는 범죄라고 보기 힘들다. 위로했네 위로 근데 그냥. 재판관이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재판 진짜 쉽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있었냐는 건데 그 뒤로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화가 나고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을 남들이 강탈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은 되게 쉽게 그건 당연히 지적 재산권이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그런 좋은 그림을 베껴서 팔 수도 있는 거지 이런 판단을 당시 재판부가 맞아요. 했다는 거죠. 요번에 한 다큐멘터리 봤는데 새롭게 마크 로스코의 모르던 작품이 하나 발견됐다.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대가의 모르던 작품이 뚝 나온 거잖아요. 지금은 사망한.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림을 가지고 온 사람의 클라이언트 히스토리를 보더군요. 그러니까 네. 그걸 다 추적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숨겨진 어떤 작품이라고 딱 내놓는 순간 그 어디서 구했어? 그렇죠. 어디서 샀어? 네. 그러면 여기서 샀어? 그러면 가서 이제 그 어디서 구했어?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림들 다 위작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이제 체킹이 된 것들이고요. 생각보다 이 시장이 이렇게 허름하지만 하지 않다는 거, 탄탄한 근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는 뭐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미술품이 물감과 캔버스의 합이 아니잖아요. 어떤 작가의 어떤 노력과 글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이 시간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지라도 실제 작가가 실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에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과 유작을 가리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갔다 온 데가 책과 인쇄 박물관이라고. 책과 인쇄로. 예. 저도 하나 인쇄를 직접 해왔습니다. 아이고, 예, 아주 비싸지는 않은 선물입니다. 보통 이게 청첩장 돌릴 때 이렇게 하시거든요. 꼭 와주세요. 어디서 해? 며칠이야? 예, 아유. 이거 정말 쓸데있는 거네. 범죄 잡박사. 되게 향수가 불러일으키는 인쇄네요. 이씨 어디였지? 이 쌍시옷이 따로 있나 보다. 쓸. 아니 이거 찾기 힘들어서 그냥 딴 글자 쓰겠는데? 옛날에 이거 책 만들 때 계속 이렇게 빡빡하게 다 채워야 되는 거죠? 네, 빈칸이 없어요. 빈칸이 없이 그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 책을 한 권 다 쓴다. 이제
이거 참 예쁘네. 이게 인쇄기인가 봐요. 정말 대단한 거였죠. 이게 지식을 막 일반 대중한테 퍼뜨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다 힘이고 권력인데 지식이라는 것이 인쇄기를 동원해서 카피할 수 있는 권리가 카피라이트인 거예요. 그 저작권이라는 건 거기서 발달된 거죠. 그 인쇄할 수 있는 권리, 인쇄기를 돌릴 수 있는 거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저작권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인쇄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거를 베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저는 공모전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공모전. 저희 한 10여 년에 걸쳐서 한 2번 상을 받았는데 제가 이분은 한 번에 5번을 수상한 자기 작품이 아닌 남의 작품으로 그렇게 해서 요 최근에 아주 많이 알려진 그 사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작가의 소설 속 거의 모든 문장을 베껴서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공모전에 출품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 씨는 이렇게 훔친 글로 5개의 문학상을 탔고 상금 270만 원도 챙겼습니다. 대학생 작가가 SNS에 실은 글이 뿔이라는 소설로 백마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글이었습니다. 제 글을 도용한 분은 저의 소설 뿔이로 5개의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은 것은 포천 38 문학상에서 기존 제 문장의 병원을 포천병원으로 바꿔 칭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포천 문학상이었으니까. 그 나머지 똑같다는 거예요? 네,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예 거기에서는 시니어만 응모할 수 있는데 그때는 또 나이를 속였고요. 디카 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디카 시는 디지털 카메라 플러스 시. 그 시가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엔 행복한 순간만이 가득. 간절한 소망의 힘 그 하나로 다 이룰 수 있어. 날지 못하는 피터팬 웬디. 유영석 씨의 화이트. 그 노래 가사를 그냥 네, 그래서 대상 받았어요. 상금도 받고. 대상. 네, 대상. 주최 측에서 왜 이렇게 베껴서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현상 공모 안내문에 디카만 직접 찍으라고 했지 시를 직접 쓰라고 하진 않았다. 근데 디카도 딴 데서 가져온 거거든요. 사람 진짜 오히려 이분이 소송을 했다고. 그렇죠. 이분이 상을 박탈하니까 주최 측에서 자기 걸 뺏어갔다고 이제 고소하고 뭐 고소를 했다고요? 홈페이지도 테러하고 막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막 비판을 하니까 고소를 취하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하나 의인상 또 받았습니다. 의인상. 그 도로공사의 의인상이 있는데 이제 도로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의인상을 수여하는데 그걸 목격한 제3자가 추천해줘야 되거든요. 와, 저 사람 진짜 의인이다. 그래서 이제 제3자가 추천해서 이 사람이 상을 받았어요. 그 제3자가 본인 어머니 명의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손 씨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해서 이제 구급차에 태워줬다고 이제 상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급차가 거기 출동한 적도 없고 문경휴게소가 장소인데 문경휴게소에는 사진에 나온 그 장소가 있지도 않고 무슨 제나항공의 조종사였다거나 각 부처의 다 자문위원이고 뭐 변호사였다가 뭐 거의 캐치미 If You Can 주인공을 연상케 하는 3분의 2 이상 정도는 제가 쓴 게 맞고 제가 제일 컸던 건 어떤 상을 받는다는 거에 어떤 보상 심리? 나를 알아주는 곳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제의식이 없었고 그거에 대한 깊이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탐리하나 그럴까요? 그냥 아니 괜찮아 뭐 이건 내가 취업하면 이제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범죄와 연관된 사람들이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심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가면을 쓰고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너무 믿게 되어가지고 죄의식도 없어지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이제 이미 포장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사기 범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설은 다 글밖에 없잖아요. 네, 글밖에 없으니까 소송을 판단하는 판사 입장에서도 되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 음악 소송은 되게 표절을 판단하기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음악은 또 판사를 또 다 거의 문외한이고 음악 자체에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1800년대까지도.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프랑스 카페에서는 1800년대에 이제 점점 음악을 틀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어떤 음악의 작사자와 작곡가가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거기서 자기 노래를 틀고 손님을 막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 엄청 오는데 자기한테 아무 물어본 적도 없고 자기한테 돈을 주지도 않고 근데 돈은 이 사람은 카페 주인은 너무 많이 벌고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좀 억울하다. 그래서 밥값을 안 낸 거예요. 나 못 내겠다. 밥값이라도 못 내겠다. 그때는 이게 권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에 음악에 대한 권리, 연주권이 있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당신들 여기서 나오는 음악이 내 음악인데 내가 밥값을 내야 되냐고 뭔지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 밥값을 안 내겠다 했더니 파리 법원에서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전에 법이 있었으니까 손해배상 해줘라. 네가 얻은 수익을 좀 줘라.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법이 된 거죠. 판례가 됐네. 그때 밥값을 안 받았다며. 소송을 간 게 다행이네요. 우리 저작권자들에게는. 그러네요. 근데 음악에서는 제가 보니까 제일 유명한 그런 표절 소송이 비틀즈 멤버 중에 이 조지 해리슨이 비틀즈가 결국 해체되면서 각자가 앨범을 냈는데 조지 해리슨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거예요. My Sweet Lord라고 굉장히 이제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이분이 이제 표절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폰즈라는 뮤지션의 He Is So Fine이라는 노래를 표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까지 간 거예요. 재판까지 간 거예요. 그 조지 해리슨도 들어보니까 진짜 닮은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한 거예요. 진짜 닮았다. 그렇지만 난 절대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공방 끝에 법원에서 무의식적 표절을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의도적이진 않지만 표절은 표절이다. 그래서 그때 돈으로 50만 불 물어주는 걸로. 네. 음악에서 표절이 더 문제되는 게 그 판단 기준이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 기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느낌까지 판단 대상돼요. 모래시계라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 해린의 테마인가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 이건 태진아의 미안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안하시죠? 사과하세요. 아니 많은 분들이 표절이 의심되는 노래 예전 노래를 막 부르는데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코드 진행이라 그러거든요. 화성 진행이라는데 거기서 그 노래를 부르면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너무 흔한 일이에요. 코미디의 소재로 쓰이잖아요. 사랑한다 말하고 벽을 넘어서 어떨 때마다 처음으로 하는 말 Let it be. 왜 이 노래에 그 노래를 부르는데 왜 다 맞아 떨어지지 화음이? 너무 그럴 수 있는 거고 많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어머니 은혜 부르다가 스승의 은혜로 끝나잖아요. 어머니 은혜 부르다가. 그러니까 그 유턴이 그랬잖아요. 그 굉장히 그렇게 천재적인 그 업적을 남겼음에도 자기가 거인의 업계에서 할 수 있었다고. 다 사실은 누군가가 창조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작권법이 이렇게 인정해 줘야 우리 뮤지션 또 영화 만드신 분도 더 열심히 쓰는 거죠. 그 아까 김효봉 작가가 쓴 게 이렇게 말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창작물이든 그 속엔 작가의 자유가 담겨 있으며 남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곧 원작자의 자유를 짓밟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그냥 도둑질이라는 말은 표절할 때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유가 짓밟혔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 자유를 짓밟는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